안녕하세요. 유형마스터 특강을 여러분들이랑 진행할 김현탁 대표 강사입니다. 유형마스터 특강이 어떤 강의인지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유형마스터 특강은 논술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그리고 논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몇 달 했는데 아직까지 실력 향상을 느끼기 힘들다라는 학생들, 혹은 나 좀 기본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일단 강의의 제목이 유형 마스터 특강입니다. 자, 왜 유형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유형은 무슨 뜻일까요? 흔히 논술 유형이라고 하면 대학별 유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마다 논술이 다르게 출제된다더라.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익히고 집중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형은 학교별 유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학교별 유형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형은 어떤 단일한 한 학교의 유형이 아니라 논술 시험을 치르는 모든 대학들을 관통할 수 있는 본질적인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부제로 분석과 활용이라고 붙어 있죠. 유형 마스터 특강의 첫 부분은 바로 분석과 활용을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대학을 관통하는 특정 유형을 통해서 논술에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분석 능력과 활용 능력을 익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 요약, 적용 설명, 비교 분석이라고 세 가지 핵심적인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유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유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논술 공부 시작을 기본 유형인 요약과 적용 설명, 비교 분석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 논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좀 고민을 해볼 텐데요. 자, 성균관대 사례입니다. 최근에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자, 제시문 1에서 6은 제시문이 6개가 있네요. 일반적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6개 내지 7개 정도의 제시문이 한 논술 문제의 세트를 구성한다. 자, 그리고 교육의 기능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시문 1부터 6을 우리는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자, 교육의 기능에 관한 견해라는 논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맥락에 따라서 제시문들을 읽을 줄 아느냐라는 거를 테스트하겠죠. 그리고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고 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6개의 제시문을 분류하고 요약하라는 요구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번을 보면요. 자, 아래 두 자료는 해가지고 통계 자료가 등장을 합니다. 자,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들인데 이들을 각각 해석하고, 즉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유형이 두 번째 문제에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문제 1의 어떤 입장, 문제 1의 입장을 우리는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를 했겠죠. 그러면 그 분류한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지 밝혀라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어때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1번 문제에서 이 두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분류해내지 못한다면 문제 2번은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 계속 보면 여기서도 문제 1의 각 입장과 연결지어 보기에 있는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모두 논술하시오,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한 논술 문제, 한 학교 논술 문제, 이걸 통틀어가지고 성균관대 유형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성균관대 유형 안에도 세부적인 유형들이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겠습니까? 분류하고 요약하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료를 해석하고 입장과 자료를 연관지어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문제 1번에서 파악한 교육의 기능과 관련된 두 가지 원론적인 입장들과 보기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의 사례를 연관지어서 찬성 혹은 반대 견해를 논의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에서 이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류해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2번과 3번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논술을 공부하는데 나는 목표가 성대니까 성대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이 세 문제를 풀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몇 가지 유형을 지금 접하게 된 거죠. 분류하고 요약하는 유형 하나, 자료 해석하는 유형 둘, 자료를 가지고 입장을 옹호하는 유형 셋, 그리고 입장과 정부 정책을 연결시켜서 찬성 반대하는 견해 지시 넷. 네 가지 유형이 성균관대 논술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요약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번과 1번을 잘못 썼어요. 그럼 당연히 2번과 3번도 잘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고 2번, 3번에서 요구하는 능력치를 내가 보여줄 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별로 처음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일종의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죠. 너무 많은 유형을 한 번에 내가 해결하려고 드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 써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다른 학교 유형도 하나 보죠. 자,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서 최근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의사결정 기준에 관한 글이다. 역시 성균관대 문제처럼 이 제시문들, 여러 제시문들이 주어지고 이 제시문들이 무엇에 관한 제시문인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수험생들은 이 의사결정 기준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제시문 가와바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제시문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각 제시문들을 요약하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좀 전에 봤던 성균관대 논술 문제의 1번 유형과 매우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번을 통해서 분류를 시키고 요약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번 계속 보시죠. 자, 사를 활용하여, 사라는 새로운 제시문이 나왔네요. 라와 마에서 사용한 의사결정 기준의 한계를 논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통해서 라와 마에서 사용한 의사결정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리를 했겠죠. 자, 그렇다면 2번에서는 어때요? 1번에서 파악한 의사결정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두 제시문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당연히 1번과 2번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3번 보세요.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그림은 의사결정 기준이 반영된 기업 문화의 특징과 이에 따른 성공 가능성, 즉 자료예요. 자료가 등장하고 이 자료를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1의 두 유형 모두 고려해가지고 어떤 기업 문화를 조성해야 할지 추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 3번 역시도 1번에서 우리가 파악했던 의사결정 기준 두 가지와 그림의 해석을 연관지어가지고 추론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 문제 역시도 1번과 2번과 3번이 단계를 이루고 있죠. 자, 논술을 과정중심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과정중심 평가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최종적인 네 생각을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써봐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기본적인 내용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응용 내용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논술 문제의 구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이해 없이 바로 처음부터 대학별 문제를 풀게 되면 기본부터 응용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 내가 아무리 그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대학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 대학 논술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장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 핵심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이 핵심 능력은 뭐냐면 대학들이 논술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테스트하고자 하는 능력입니다. 자, 대학은 학생들의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력, 즉 학업 성취도를 보지는 않습니다. 학업 성취도를 보는 시험은 주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들이죠. 그 시험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내가 잘 기억을 했다가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즉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일반적인 학업 능력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논술은 그런 학업 능력이 아니라 사고력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좋아야 된다. 그럼 그 사고력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분석적 사고력이고요. 두 번째 추론적 사고력, 세 번째는 종합이고 네 번째는 대안을 생각하는 사고력입니다. 요 네 가지 사고력을 논술을 통해서 대학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가 학교 다닐 때 내신이 안 좋아. 즉 학교 공부를 좀 성실하지 못해, 아니면 암기력이 약해.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못 쳤어.
그런데 논술에서는 그런 능력은 우리는 보지 않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실질적으로 논술의 전형에 반영되는 비중은 굉장히 낮죠. 혹은 내신 자체는 아예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죠. 대신에 네가 가지고 있는 사고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논술 시험의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사고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어떤 문제를 내느냐. 자, 첫 번째, 분석적 사고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대학은 요약을 시키고 제시문을 비교시키고 제시문들을 분류를 시킵니다. 주로 이게 모든 대학의 1번 문제에서 출제되는 발문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성균관대랑 외대만 하더라도 두 학교 모두 요약과 분류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주로 분류하고 요약을 시키든지 혹은 요약만 시키든지 혹은 비교 분석을 시키는 문제들이 모든 학교들에서 공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추론과 종합은 주로 2번 문제 내지 3번 문제를 풀 때 추론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성균관대 문제랑 그리고 외대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2번으로 가게 되면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외대는 자료 해석이 마지막 3번 문제에서 나왔죠. 그리고 성균관대 2번 문제에서는 자, 자료를 해석한 뒤 옹호하라는 요구사항이 나왔고 마지막 문제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즉 평가적인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추론과 종합은 2번과 3번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대안적 사고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적용 설명과 대안 제시 유형은 1번에도 출제가 되고 2번에도 출제가 되고 3번에도 출제가 되는 형태의 유형이다. 자, 그리고 각각의 발문 유형에 따라서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의 주요 능력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 연습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 대학들의 발문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비교적 최근이죠. 최근에 기출된 각 학교 주요 대학 문제들의 1번 문항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학교마다 뭐 2문제가 출제되는 학교가 있고 뭐 3문제, 4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도 있는데 각 학교별로 1번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1번이 2번, 3번 문제를 풀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죠. 자, 기본적인 1번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연세대 자, 소문의 발생 및 확산, 저기 소문은 루머입니다. 확산에 대한 제시문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가나다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내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사고력을 보는 문제죠. 자, 두 번째 이화여대 보겠습니다. 역시 가와 나의 현실 인식을 대비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비란 비교랑 거의 똑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문제도 가의 인물과 다의 인물의 현실 대응 방식을 비교하시오 라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 자, 인문입니다.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차이를 서술하시오. 이 차이를 서술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그냥 비교하시오라고 대체해도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자, 동국대 보겠습니다. 차이점을 설명하고 가와 라, 나와 라의 유사점을 서술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도 문제 출발점이 비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 보겠습니다. 자, 가나다라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 동기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일을 통해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 나올 거야. 얘네들을 각각 찾아서 논술하시오라고 돼 있죠. 각각 찾아서 논술하라. 요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이대, 경희대 인문 그리고 동국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요약과 비교 문제를 통해서 1번에서 뭘 본다? 분석적 사고력을 테스트한다. 자, 그리고 다른 학교 마저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성균관대죠. 자, 성균관대는 아까 봤던 문제랑 조금 다른 문제인데 시장의 확대를 둘러싼 견해다라고 제시문들을 읽을 수 있는 실마리를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시문들을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경희대 사회계열입니다. 경희대는 주로 문사철이라고 하죠. 어문계열, 그리고 역사계열, 철학계열이 있는 인문계열과 그리고 경영학과, 그리고 사회학과, 행정학과 등이 있는 경희대 사회계열로 구분이 됩니다. 사회계열 보시죠. 비슷한 주장을 담은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자, 역시 성균관대랑 유사합니다.
외국어대 자,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나옵니다. 자, 시립대 보겠습니다. 250잔으로 제시문가를 요약하고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아라 해서 모두 찾아라 분류죠. 자, 그래서 자, 1번 문제에서는 논술 시험을 보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약을 시키거나 비교를 시키거나 분류시킨다. 자, 그래서 모든 학교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첫 번째 유형이고 모든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 되는 유형이 요약과 비교,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들 위주로 또 발문을 뽑아봤습니다. 자, 아까 봤던 거는 1번 문제의 발문이고요. 이거는 주로 2번 문제의 발문입니다. 자, 적용 설명 유형입니다. 자, 어떻게 출제되는가 보세요. 자,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관점을 기술하고, 자, 요약입니다.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네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내용을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시의 의원들과 다의 테러리스트들의 선택의 행위를 분석하시오. 뭘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관점을 바탕으로. 자, 그래서 특정 제시문으로 또 다른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적용 설명이옵니다. 중앙대 한번 보시죠. 마의 논지를 여러분들이 독해하고 요약을 한 다음에 라에 나타난 일의 의미를 역시 설명하라고 합니다. 자, 마의 논지와 라에 나타난 일의 의미는 연관이 될 수 있는 제시문이지만 그 영역은 상이할 거예요. 서로 다른 논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두 제시문을 연관지어 설명하는 문제가 바로 적용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화여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의 주장을 바탕으로 라의 남편과 부인의 태도를 역시 설명하시오. 자, 동국대 마찬가지예요. 자, 나와 나의 유럽 국가들이 취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정책이 배경이 되었던 사상을 바탕으로 가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자, 건국대 마찬가지예요. 가의 사회학적 상상력과 나의 코드 개념을 적용하여 라의 현상을 논의하시오. 자, 서강대 마찬가지예요. 가에 제시된 상황을 분석하라, 설명하라, 해석하라 비슷한 표현이에요. 나와 라를 바탕으로 가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의 현상을 나마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자, 이 유형들을 우리는 적용 설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학들에서 출제하는 1번, 2번의 대부분의 유형들은 요약, 비교, 분류, 적용 설명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 비교, 분류 이제 요구하는 핵심 주요 능력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찾아내야죠. 이게 현재 치러지고 있는 국어시험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국어시험에서는 굉장히 정보량을 많이 주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찾자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내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주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에서는 제시문의 정보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제시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체계화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한 뒤 자, 여기 있는 분필을 집어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행동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냥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가가지고 분필을 집어왔다. 요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 행위의 주체가 있죠. 그래, 저 김현탁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행위의 목적이 있어요. 왜 저까지 걸어갔죠? 그렇죠. 분필을 접어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양상이 있어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행위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죠. 방금 선생님의 행동도 행위의 주체, 행위의 양상, 행위의 목적 등으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약을 한다는 것, 비교를 한다는 것, 분류를 한다는 것은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낼 수 있느냐, 이걸 본다. 자, 그리고 압축적 개념합니다. 내용을 요약시킴으로써 혹은 비교를 시킴으로써 압축적 개념화 능력을 우리는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시문 내용에 사과, 배, 감, 귤 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정된 분량으로 제시문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사과, 배, 감귤 중에 내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 따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압축적 개념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쉽죠? 과일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비교를 할 때도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항대립적 개념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비교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분류도 마찬가지고. 자, 예를 들면 객관성의 반대 개념은 뭐죠? 그렇죠. 주관성이죠. 그리고 개인의 반대 개념은 뭐죠? 사회나 집단이겠죠. 보편성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특수성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압축적 개념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 비교, 분류의 1번 문제 우리가 해결을 위해서는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제시문을 압축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주요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약, 비교, 분류 연습을 모든 논술 연습의 첫 출발점, 첫 번째 스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연습할 거예요. 제시문을 읽으면서 핵심어를 찾는 연습. 자, 무엇이 핵심어인가? 자, 핵심어를 찾아라. 자, 어떤 것을 핵심어로 삼을 것인가? 핵심 문장 찾기. 핵심 문장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제목 붙이기. 각 단락별로 제목을 붙여가면서 자, 압축적 개념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제시문 2문장 요약. 자, 2문장이라고 했을 때는 제시문들을 새롭게 체계화할 수밖에 없어요. 핵심적인 결론과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전제, 이렇게 2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비교 분석 도표를 작성을 할 거예요. 비교 분석 표를 어떻게 그려서, 비교 분석 표를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압축적 개념화, 이항대립적 개념화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과 활용편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공부할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후에 추론적 사고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평가, 비판, 해석 유형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본기로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적용 설명은 여기 들어있는데요. 적용 설명은 대안적 사고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분석적 사고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적용 설명이라는 거는 이제는 이질적인 두 대상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일반적 논의를 세분화하고 논점별로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연습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원리를 사례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원리를 적용해서 내가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는 연습 등을 적용 설명 문제를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대학의 문제를 우리가 다 잘 풀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을 관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분석력, 이걸 갖추는 게 우선이다라는 게 유형 마스터 특강을 듣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의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형 마스터 특강이 총 8강으로 구성되고요. 전반부 4강은 이 분석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요약, 비교, 분류와 적용 설명을 연습하는 분석과 활용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 4강은 이 추론과 종합을 연습하는 평가, 비판, 자료 해석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총 8강을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면 이후에 어떤 대학 문제를 연습하더라도 그 대학 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체력, 기초 역량들을 갖출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논술 공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던 객관식 공부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객관식 공부는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공부입니다. 그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거의 5, 6년 동안 객관식 문제 바다에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내가 개념화를 하고 내가 파악한 내용을 내 문장으로 체계화하고, 그죠? 그리고 이질적인 대상을 내가 연결하고 내가 원리를 적용해서 사례를 해석하는 내가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능동적인 그런 공부 과정을 우리는 사실 거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단히 막막하고 어떻게 이걸 연습해야 되고 논술 실력 어떻게 늘려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 높은 논술 시험은 이거는 좀 운이 아냐? 로또 아냐?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자, 그러나 논술도 대학들이 요구하는 핵심 능력이 있고 그 핵심 능력을 반영한
핵심 발문이 있고요. 그 발문마다 테스트하고자 하는 주요 능력이 있고요.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참아내고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논술의 강자가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처음 공부 1, 2강 동안 앉아서 2시간 동안 답안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견뎌낸다면 누구나 논술의 강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